2025년 11월 27일 새벽, 미국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13기의 위성을 단 한 번의 궤도에 올린 순간이었죠. 우리는 한국을 우주에서 20년은 뒤처진 나라로 봤습니다. GPS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거라 생각했어요. 중국 항천과기 집단 왕리 박사는 발사 전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한국, 우리 장정 로켓 설계도나 베끼는 나라 아닙니까? 클러스터링 기술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이고르 볼코프 선임연구원도 코웃음 쳤죠. 소유즈 개발에 30년 걸렸는데 한국이 6년 만에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폭죽이나 터뜨리겠죠. 그런데 한국이 발표한 성능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엔진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가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는 기술. 이건 러시아도 실패한 기술입니다. 중국조차 10년 걸린 기술이에요. 한국은 대체 언제 이걸 완성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주도했다는 사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우주 로켓을 만들어냈습니다. 워싱턴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사 내부 보고서에도 없던 누리호의 진짜 실력을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첸입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저는 이곳에서 30년간 로켓 추진 시스템을 연구해온 수석 과학자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 발사 하루 전 오후. 그날의 오만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동료들, 세계 최고의 로켓 과학자들이었죠. 누군가 한국의 4번째 누리호 발사 일정을 언급하자 회의실에 비웃음이 퍼졌습니다. 한국? 아직도 발사체 놀이하나? 선임 연구원 하나가 커피를 마시며 냉소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놀이로 취급했습니다. 2021년 첫 발사 실패를 두고두고 조롱거리로 삼았죠. 3단 분리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무슨 우주 강국? 또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한국을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을 얕잡아봤습니다. JPL 모니터링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발사 일정이 떴습니다. 담당 분석가가 보고했습니다. 탑재 중량 2톤 미만, 위성 몇 개 올리는 평범한 임무, 추력 예측치 300톤. 이 정도면 우리가 60년대에 하던 수준인데요. 젊은 엔지니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60년대. 아폴로 계획 초기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을 60년 전 미국 수준으로 본 거죠.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텔레메트리 데이터. 연료 주입 속도가 우리 계산보다 15% 빨랐습니다. 산화제 비율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터보펌프 회전수가 설계 사양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센서 오류겠죠. 한국 측정 장비가 얼마나 정밀하겠어요? 분석팀이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 경력이 알람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연료 탱크 압력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의 발사를 경험한 나라처럼요. 하지만 한국은 겨우 3번의 발사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온도 제어.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영하 153도의 액체 산소를 다루는 기술.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 관리. 모든 수치가 나사 표준 매뉴얼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건 숨기고 있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진짜 성능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동맹국인데 왜 우리를 속일까? 새벽 3시. 저는 혼자 모니터링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발사 1시간 전. 다른 동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발사 따위에 관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요. 화면 속 나로우주센터. 47.2m 높이의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흰색 동체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200톤의 금속 덩어리. 겉보기엔 평범한 중형 로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저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T-10초.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0년 경력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점화. 그 순간
제가 알던 3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4개의 75톤급 엔진에서 동시에 화염이 분출됐습니다. 우리의 적외선 센서가 측정한 온도 3300도, 예상보다 300도 높았습니다. 화염 기둥의 길이가 계산보다 20% 더 길었습니다. 추력 340톤. 한국이 발표한 300톤을 13% 초과했습니다. 이건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능을 숨긴 겁니다. 발사 후 10초, 누리호는 음속을 돌파했습니다. 예상보다 2.3초 빠른 시간, 4개 엔진의 추력 차이가 0.01초 이내로 동기화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유주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발사 후 60초, 일단 분리 직전, 중국 장정 로켓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 누리호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추력이 더 증가했습니다. 350톤, 공식 발표의 117%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고요. 발사 후 8분 30초, 2단 분리, 그리고 3단 점화, 7톤급 엔진이 0.01초 단위로 자세를 제어했습니다. 나사가 10년 걸려 완성한 기술을 한국은 6년 만에 해낸 겁니다. 발사 후 15분, 목표 고도 550km 도달, 지구 저궤도 진입 성공.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13개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무게 1.2톤. 이게 먼저 분리됐습니다. 초속 0.5m의 정확한 속도, 이론적 최저값을 완벽히 맞췄습니다. 10초 후 첫 신호 수신, 태양 전지판 전개 성공, 모든 시스템 정상. 그 다음 12개의 큐브 위성이 30초 간격으로 분리됐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발사 후 25분, 첫 번째 큐브 위성 미세먼지 관측 위성 교신 성공, 5분 후 달궤도 시험 위성, 세 번째 우주 관측 위성. 하나씩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통상 성공률 70%인데 한국은 100%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궤도 정밀도였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550km 태양 동기 궤도에 오차 500m로 안착했습니다. 나사 기준 A급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상위 반열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4번째 발사 만에. 발사 3시간 후 드러난 충격적 사실. 이번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로켓 전체를 만든 겁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작 기간. 한화가 누리호 인수받은 건 2024년 초. 1년 반 만에 완전한 발사체를 조립하고 발사 성공까지 이뤘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9. 개발 4년. 유럽 아리안 6. 개발 8년. 중국 장정 5호. 10년 이상. 한화는 1년 반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의 전용 생산 시설. 로켓 동체 제작 클린룸. 엔진 조립 라인. 모든 게 항공우주 등급이었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율 98%. 사실상 완전 국산 로켓이었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외부 기술 의존 제로. 언제든 필요할 때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된 순간, 미국이 20년 걸린 과정을 한국은 5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첫 시도에서 완벽한 성공을요. 누리호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75톤급 액체연료 엔진 4개를 동시 가동하는 클러스터링 기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점화 타이밍. 4개 엔진이 정확히 같은 순간 점화돼야 합니다. 0.1초만 어긋나도 200톤 로켓이 기울어집니다. 복구 불가능합니다. 네. 추력 균형. 4개 엔진이 정확히 같은 힘을 내야 합니다. 2톤만 차이 나도 로켓은 회전합니다. 셋째, 진동 제어. 4개 엔진의 진동이 간섭하면 공명 현상 발생, 구조물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연료 공급. 4개 엔진에 정확히 같은 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배관 하나만 막혀도 끝입니다. 러시아가 30년 걸렸습니다. 중국이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6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2021년 누리호 1차 실패, 3단 엔진 조기 종료. 하지만 1단과 2단은 완벽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성공한 겁니다. 2022년 2차 발사, 완벽한 성공, 모든 단계 정상 작동. 한국이 우주 강국 클럽에 가입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3차, 또 성공.
신뢰성 입증. 2025년 4차 민간 주도 첫 발사. 역시 성공. 13개 위성 전부 정확한 궤도 안착. 4번 발사 중 3번 성공. 성공률 75%.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9 초기 성공률 60%. 아리안 5 70%. 한국이 그들을 넘어선 겁니다. 비결은 데이터였습니다. 매 발사마다 수천 개 센서로 0.01초 단위 기록, 실패 원인 철저 분석, 즉각 개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4차 발사에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엔진 성능을 숨겼다는 거요. 실제 추력이 공식 사양보다 15% 이상 높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첫째, 안전 마진. 둘째, 전략적 모호성. 어느 쪽이든 한국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6시간 후, 동부 시간 오후 3시, 백악관 상황실 긴급 소집,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CIA 과학기술 담당관, 나사 국장이 모였습니다. 안건 하나, 한국 누리호의 실제 성능과 그함의 CIA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추력 15% 초과, 페이로드 능력 20% 초과, 정밀도 나사 수준, 모두 의도적으로 숨겨진 성능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분석했습니다. 누리호는 기술적으로 ICBM과 직결됩니다. 3단 로켓으로 550km 궤도에 1.5톤을 올릴 수 있다면 재진입체 장착해서 1만 km 이상 날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수개월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작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CIA가 추가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GPS 없이도 정밀 유도 가능한 관성항법 장치 개발 완료. 미국 GPS 차단돼도 독자 미사일 운용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동맹국이지만 기술 독립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의존하지 않아도 되면 미국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나사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한국의 성취는 경이롭습니다. 6년 만에 이 수준 도달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 우주 프로그램 전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시했습니다. 한국 우주 능력 전면 재평가 실시.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군사 위성 모두 재조사하라. 그리고 한국과의 우주 협력 강화 방안 검토. 경쟁자보다 파트너가 낫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펜타곤 별도회의 진행. 주제는 한국 미사일 기술 재평가. 현무사 탄도미사일 공식 사거리 800km. 하지만 누리호 데이터 역산하면 2000km도 가능했습니다. 미국은 2021년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원하는 만큼 긴 사거리 미사일 제작 가능합니다. 누리호가 그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가까이 두 대 핵심 기술에서는 미국 우위 유지. 그게 중론이었습니다. 하나는 후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누리호 5호기와 6호기 추가 발사? 2027년부터 상호명 발사 서비스 시작. 돈 받고 다른 나라 위성 쏘아 올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 연간 100억 달러. 매년 10% 이상 성장. 한화가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한화의 틈새 전략. 중형급 발사체. 펠컨 9는 너무 크고 비쌉니다. 22톤까지 가능하지만 작은 위성 하나에 비효율적입니다. 누리호는 1.5에서 2톤 위성의 최적화. 가격도 펠컨 9의 절반. 중소형 위성 시장의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진행 중. 누리호보다 2배 큰 로켓. 10톤 이상 탑재 가능. 재사용 기술 적용 예정. 2030년 첫 발사 목표. 성공하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재사용 로켓 보유국이 됩니다. 하나뿐 아닙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소형 발사체 개발 중. 100kg급 초소형 위성 전문.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콘텍은 초소형 통신 위성 대량 생산. 한국판 스타링크 구축이 목표입니다. 2025년 한국 우주산업 규모 5조 원. 5년 전 1조 원에서 5배 성장. 2030년 20조 원 전망. 우주 산업 종사자 2만 명 돌파. 젊은 인재들이 한국에 남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누리호였습니다. 누리호 성공 없었다면 한화도 다른 기업들도 우주 산업 진입 못했을 겁니다.
누리호는 기술적 성공이자 산업적 촉매제였습니다. 30년 나사 경력의 마지막 챕터를 쓰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주 개발의 미래는 더 이상 미국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한국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누리호 1차 실패 후 10개월 만에 2차 성공.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사이클. 이게 한국이 빠르게 성장한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전략적 균형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우고 미국과 협력하고 유럽 경험 참고. 하지만 핵심 기술은 반드시 국산화. 빠르게 배우되 의존하지 않는다. 협력하되 자립한다. 이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 여러 나라에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나요? 제 답변은 5가지입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완전 국산 로켓. 타협 없음. 둘째, 집중 투자. 매년 1조 원 이상. 셋째, 인재 육성. 수천 명의 항공우주공학자. 넷째, 민관 협력.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다섯째, 실패 수용. 빠른 시도와 빠른 학습.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였습니다.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적 의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20년간 멈추지 않은 집념. 그 의지가 누리호를 만들었고 한국을 우주 강국 반열에 올렸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저는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독점하던 우주가 이제는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나사 과학자로서 저는 인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미 선두 집단입니다. 어쩌면 곧 우리를 앞서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미래를 두렵지 않게 기다립니다. 경쟁은 발전을 낳으니까요. 한국의 성공이 나사를 더 혁신적으로 만들 겁니다. 우주는 무한합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누리호는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우주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누리호의 성장 스토리 어떠셨나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